꼭 해보고 싶었던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포리스트 검프를 통해서 바라본 미국의 역사.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네, 이 영화가 나온 지 벌써 26년이 지났더라고요. 사실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미국의 현대사에서 정말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을 짚어가면서 이 포리스트 검프라는 인물이 어떻게 살아나가는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풀어놨거든요. 제가 언젠가는 이 포리스트 검프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미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영화가 아카데미 6관왕에 빛나는 그런 영화죠. 사실 비판적인 시간도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꿋꿋하게 살아나가서 결국엔 성공적인 삶을 사는 포리스트와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면서 계속 혼란에 가까운 삶을 살아나가는 이 제니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그래서 이 포리스트는 보수를 의미하고 제니는 진보를 의미한다. 그래서 왠지 진보를 좀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게 보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사실 저는 생각은 조금 달라요. 일단은 저메키스 감독이 민주당 당원이고요. 그리고 이게 뭐 보수 진보로 갈라져서 보기보다는 그냥 미국 사회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기득권에 반대를 하고 저항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면서 가장 미국적인 꿈, 유명해지고 싶다 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제니,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포리스트, 이 둘 모두 미국 사회이고요. 끊임없이 제니를 기다려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사랑해주는 이 포리스트의 모습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모든 혼돈을 극복을 하고 그리고 한 단계 발전하면서 결국에는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둘의 자녀, 포리스트 주니어죠. 이 포리스트 주니어가 미국의 미래를 뜻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먼저 이 영화의 제목은 주인공의 이름이죠. 포리스트 검프. 근데 이 포리스트라는 이름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발적일 수가 있어요. 이 포리스트라는 이름을 어디서 따왔느냐는 영화 첫 부분에 사실 나와 있습니다. KKK단의 첫 번째 리더였던 네이선 베드포드 포리스트라는 장군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죠. 쿠클럭스 클란, KKK는 3번의 생애 주기를 가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생애 주기가 남북전쟁이 끝나자마자 1865년에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생애 주기는 1915년, 그 세 번째는 1960년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쿠클럭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서클을 뜻하는 키클러스에서 왔다고 하고요. 또 클란은 이게 조직, 우리가 부족, 이렇게 얘기하는 이 클란에서 따온 것인데요.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나자마자 테네시주의 폴라스키라는 곳에서 남부연합군 소속이었던 장군, 군인, 장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조직을 만들었는가?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부에는 연방군에 의한 군정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재건시대 혹은 리컨스트럭션 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기에 이 남부 연합군 소속이었던 사람들이 남부의 영광을 재현을 해야 되고 저 북부 연방군에 의한 포갑적인 정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흑인들이 백인과 똑같은 동등한 지위에 오르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다. 특히 참정권을 허용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모임을 만듭니다. 수정헌법 3가지가 통과가 돼요. 13조, 14조, 15조인데요. 노예제도를 없애고 흑인들을 자유인으로 허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자유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정권을 주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흑인 연방 상원의원 그리고 흑인 연방 하원의원이 전부 다 이 시기에 나오게 돼요. 이렇게 참정권을 주고 또 흑인들이 연방의회에 당선되는 것이 너무나 급진적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었던 거죠. 당시에 KKK의 타겟은 흑인 그리고 백인 공화당원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자신들의 명예를 복구시켜야 된다. 그리고 뭔가 좀 정의의 사도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은데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1871년 연방의회에서 쿠클럭스 클란 액트라고 해서 이 클란을 금지를 하고 만약에 이걸 어겼을 시에는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클란은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1869년에 이 클란의 첫 번째 리더였던 네이선 베드포드 포리스트는 이 클란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약간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군인들, 장교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약간은 좀 소셜클럽 같은 생각이었는데 이게 아무나 들어오고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클란을 해체하라라고 1869년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클란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죠. 사실 가장 극단적으로 KKK가 흥했던 시기는 제2기입니다. 1915년부터인데요. KKK가 다시금 부흥할 수 있게 한 것에는 영화가 있었어요. The Birth of a Nation이라는 국가의 탄생이라는 영화인데요. 한 두 가문이 있었는데 한쪽은 남부 연합 쪽에 또 다른 한쪽은 북부 연방 쪽에 그렇게 편을 들어서 싸우게 되는 거죠. 당연히 두 가문의 사이가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원수처럼 되는데 그때 노예 신분에서 풀려난 흑인들이 막 전행을 저지르고 뭐 뭔가 못된 짓들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고 심지어 백인 여성을 겁탈하려고 들고 이런 것을 보고 KK 기단이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나서서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가문이 화해를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백악관에서 상영을 했다고 해요. 사실 우드로 윌슨 대통령 하면은 뭔가 굉장히 민주주의적이고 뭐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아주 심한 인종차별주의자였어요. 이 국가의 탄생에 또 감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윌리엄 조셉 시몬스라는 인물이었어요. 1915년 땡스기빙 때 조지아 아틀란타의 외곽에 있는 스톤 마운틴에 올라가서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KKK의 부활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십자가를 태우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또 힘을 합한 것이 여성단체들이었어요. 이 KKK가 사실은 금주법에도 굉장히 지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성단체들도 금주법을 지지를 했고, 그리고 여성단체가 참정권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들의 생각에는 아니 흑인들은 노예 해방이 되면서 참정권을 얻었는데 왜 여성에게는 참정권을 허용해 주지 않는 것이냐 하면서 그 분노가 사실 흑인들에게 많이 돌아갔었던 것이죠. 그래서 KKK와 그 당시에 여성단체들의 밀월 관계가 맺어졌고요. 여성 KKK도 있어서 WKKK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KKK는 1차 때보다 훨씬 더 세력이 컸어요. 그리고 남부뿐이 아니라 아주 전국적으로 유세를 확장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조직적이었고 뭔가 다단계 피라미드 같은 그런 구조를 가졌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케팅을 잘해서 재원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먼저 KKK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10를 냈어야 됐고요. 그리고 왜 우리 고깔 모자에다가 그 망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는데 6불 50센트를 내야 했고요. 그리고 연 회비가 $5였고요. 그리고 KKK 텍스가 있었는데요. 이 세금으로 $1 80센트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KKK가 정말 잘 될 때 한 해에 벌어들인 수익이 약 $250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이게 $6,600만 달러가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다고 하죠. 특히 인디아나, 오클라호마, 테네시, 오레곤 뭐 이런 곳에서는 그 주의 정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약을 했었는데요. 당시 이 1920년대에 KKK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복합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네, 먼저 굉장히 극단적이고 그리고 배타적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반카톨릭,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주 구구적인 애국심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독일을 비롯한 많은 이민자들에 대한 정서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흑인 사회학자인 두보이스가 이 당시에 KKK를 보고 이런 말을 했었죠. 결국엔 전쟁이 원인이었다. 우리의 문명화를 모두 무너뜨렸고 그리고 이런 증오의 처음과 끝은 모두 공포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의 클란은 굉장히 빨리 급부상했던 것만큼 하락을 하게 돼요. 1925년 인디아나주를 비롯한 22개의 주에서 그랜드 드래곤이라고 뭔가 좀 상위급 직급을 맡고 있었던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데이빗 커티스 스테펀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근데 이 스테펀슨이 매지 오버홀처라는 이 여교사 한 명을 납치하고 강간을 하고 살을 물어뜯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제가 아까 여성들의 참정권을 지지를 하고 또 여성 단체와 함께 손을 잡았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여성의 권리를 강화해야 된다, 드높여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성폭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요. 그리고 대공황이 다가왔죠. 대공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KKK에 가입을 하기도 힘들고 또 회비를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지고 그래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 1944년에 미국 정부가 68만 5천 달러에 달하는 밀린 세금을 어서 내놔라 라고 하면서 재정적으로 파탄이 되고 그러면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무서운 위세를 떨치던 KKK도 결국엔 사라졌지만 그래도 많은 이들에게 정말 큰 상처를 줬죠. 빌리 할리데이가 부른 노래 중에 Strange Fruit이라는 곡이 있어요. 당시에 KKK가 흑인들을 잡아다가 폭행을 하고 그리고 살해를 해서 나무에 매달아 놓은 광경을 그린 노래인데요. 우리 남부에 가면 이상한 과일이 열리는 나무가 있지 라는 가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3기인 1960년대가 다가옵니다. 그 전에 1954년에 굉장히 유명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부에는 흑백 분리법, 즉 짐 크로우 로우가 적용이 되고 있었어요. 뭐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버스라든지 그리고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모든 곳에서 흑인이 쓰는 곳과 백인이 쓰는 곳이 갈라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954년 캔사스에 살고 있는 올리버 브라운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딸을 동네 근처에 있는 백인 학교에 보내려고 했는데 이게 거부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걸고 그리고 이 사건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에 연방대법원장이었던 얼 워렌 대법원장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분리된 교육시설은 그 자체로 불평등하다. 영화 속에 한 장면이 있어요. 알라바마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포레스트 검프가 주지사가 와서 뭘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흑인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지 하고서는 계속 얼굴을 내미는 장면이 있습니다. 1963년 6월 흑인 학생들이 알라바마 대학교에 등교를 하려고 하는데 당시 알라바마주의 주지사였던 조지 월러스가 이 학생들의 등교를 막아서죠.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알라바마주의 주 방위군을 지휘권을 빼앗고 연방군에 편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물러서게 합니다. 그 장면이 이 포레스트 검프 영화에 나오게 되는데요. 1954년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이게 정말로 실생활에 적용이 되고 또 흑백 분리가 없는 세상이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만 했죠. 이렇게 본격적으로 흑인 민권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KKK도 다시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흑인들 그리고 이 민권운동을 도와주는 백인들을 상태로 테러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정말 유명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얘기를 해보자면 1963년 알라바마주의 버밍엄에는 이 흑인 민권운동가들이 많이 모였었던 제16번가 침례교회가 있었어요. 여기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를 합니다. 이게 폭발하면서 4명의 어린 소녀들이 사망을 했고요. 또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무시무시했던 1960년대 KKK는 왜 무너졌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민권운동이 정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죠. 그리고 여기에는 매스미디어의 영향력도 굉장히 컸습니다. TV가 가구마다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KKK라든지 민권운동가들을 탄압하는 뭐 경찰의 모습 이런 것들이 정말 생생하게 전국에 방송이 되면서 민심이 돌아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스티븐 레빗 그리고 스테판 더브너가 쓴 프리커노믹스, 괴짜 경제학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태튼 케네디라는 인물이 KKK를 몰락시킬 목적으로 이 KKK단에 잠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의식, 뭐 암호체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관례라든지 계급, 구조, 뭐 이런 것들 다 알아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폭로를 해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무서워 보였던 KKK가 너무나 유치한 거예요. 완전 무슨 중2병 걸린 허세에 쩌는 그런 사람들 같이 묘사가 된 거죠. 사실 이 경제학자들은 이 정보의 불균형이라는 것이 가져다주는 뭐 이런 결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사실은 KKK의 민낯이다라고 밝힘으로써 그 권위가 무너지게 되고 우스운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지금도 KKK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KKK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회 환경이 되었죠.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도 포레스트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 이거는 조금 도발적인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니가 이 포레스트의 아들에게도 아빠 이름을 따서 포레스트라고 지었잖아요.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아마도 포레스트 주니어는 1980년대에 태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쯤은 개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포레스트 검프를 통해서 바라본 미국의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 오늘은 KKK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